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 들 때가 있나요? 이번 경기 불황만 잘 버티면 다시 잘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오픈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오픈했었던 건 PT 잡이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버티면 될까? 얼마나 버티면 숨통이 좀 트일까?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건 내가 직접 수업을 하고 전단지 하고 족자 돌리고 플레이스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한 2,500만 원까지, 한 3천만 원까지는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2,500만 원에 3천만 원. 그래도 적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홍보비 나가고 또 내가 수업을 다 못하니까 직원이 많아지면서 인건비도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2, 3천만 원 해도 자 보세요. 얼마가 났냐면 월세 빠지죠. 인건비 한 1.5배 정도 올랐죠. 문의 없으니까 계속 홍보비 쓰죠. 종합소득세, 지방세 나가죠. 센터 유지비, 관리비 나가죠. 심지어 환불이 한 달에 꼭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이게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얼마가 남았냐면 한 360만 원인가? 이게 내 24시간 다 갈아놓고 남는 돈이에요. 한참 이거 유행했었잖아요. 월천. 월 1,0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 나는 월 1,000만 원 벌어보려고 작업을 했는데, 월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건비 줄이고 내가 직접 해야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수업 10개에서 15개 뛰면서 상담하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다 하니까, 수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옷구이 놓으면은 상담을 받지도 못해요. 하면 등록하면 그래도 100만 원인데 그거 2, 3만 원 벌려고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만족도는 떨어지니까 회원님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돌고 도는 거라고요. 돌고 돌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몸으로 때우면 지금은 버티는데 다음 달, 그 다음 달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경기가 지금처럼 불황이라면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내가 그때 뭔 소리를 했냐면은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누구나 다 24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멍청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한 3달 죽어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나 이렇게 하다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 몸 다 갈아놓고 제 돈도 조금 더 나가서 500만 원 벌어도 뭐가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신규 고객의 문의가 많아지거나 이 신규의 매출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열심히 수업해서 제 등록 2배 띄워놓고 1,000만 원 벌면 그러면은 바뀔까요? 2배로 띄워도 안 바뀌더라고요. 제 등록이 없는 달은 그냥 그 다음 달 거 땡겨 쓰는 정도고, 평균 내면은 여전히 한 2, 3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제 등록으로 5천만 원을 해도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7천만 원은요? 1억은요? 안 바뀌더라고요. 이번 달 여러분이 갑자기 제 등록이 몰려서 7천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내가 저번 달과 다음 달부터의 사정이 달라질까요? 안 바뀌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규가 한 얼마나 있어야지 좀 나아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다 갈아 넣으면서 수업하고 재등록해도 그냥 이번 달 한 달만 마음 편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불황을 극복했다까지 가려고 하면은 신규가 얼마나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4, 5천만 원 정도 그냥 마음 편하게 매출이 나온다면 그러지 않을까?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게 뭐였냐면, 신규 문의가 25에서 30명 정도더라고요. 왜? 내가 90% 정도 등록하면은 몇 명이에요? 30명에 90%면은 27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100만 원씩 잡아도 2,7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몇 명 더 놓친다고 해도 재등록하면은 4, 5천만 원 올줄 되잖아요. 그럼 월 1,000만 원 직원들이 수업하고, 그러면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너무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뭐였냐면, 제가 블로그를 적었는데 어느 날 이게 상위 노출이 잡힌 거예요. 키워드가 잡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블로그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키워드가 잡혔단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근데 블로그 유입이 한 2%에서 3%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키워드가 그때 처음 잡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였냐면, 블로그에서 예약 유입이 40%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원래 문의량보다 한 40% 정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지나가 보니까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블로그를 접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40%가 처음 생기는 이 사건을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제가 매출이 계속 제자리였거든요. 홍보비 엄청 쓰면서 맨날 그 이야기 했었어요. 나 매출 4천만 원 되면은 이거 팔아버릴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있잖아요. 40%가 유입되는 날, 제가 그날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40%와 4천만 원의 차이, 이게 뭘까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운영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매출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지금부터 말할 이 포인트만 깨달아도 이후에 말할 몇 가지만 하신다면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수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있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다른 얘기인데 20대 중반에 자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도 납득이 되는 책이 있고 아닌 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또 어떤 책은 표지부터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은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책 표지 제목부터 내가 원하는 제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은 둥 마는 둥.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블로그에서 중요한 3가지예요. 이 3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제목과 대표 사진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책을 읽는 둥 마는 둥 했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살을 좀 빼고 싶어서 PT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괜찮을까? 어디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검색해보라고 하니까 검색을 해봤대요. 그러면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니까 검색해봤는데 자기가 찾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없는 걸까?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가격만 이야기하고 이벤트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목부터. 운동 방법, 뭐 숄더 프레스, 어깨, 벤치 프레스, 아니면 이벤트 이런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목부터. 친구는 전문적으로 관리받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PT를 찾고 있는데 네이버에는 이런 다른 얘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블로그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블로그가 하는 역할이 설득이잖아요, 설득. 이렇게 전문적인 PT를 받으면서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설득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목부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클릭하지도 않겠죠. 제 친구는 어때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중이 떠중이 트레이너가 아니라 전문가한테 PT를 받고 싶어 했고 그 친구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식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친구 같은 사람의 몸이 얼마나 변한 사례가 있는지 비포 애프터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자기는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믿고 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적었었거든요. 20kg 감량한 30대 남성의 충격적인 비밀. 죽어도 안 빠지던 살이 하루아침에 빠져버린 30대 남성의 비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 친구 30대 친구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을 콕 집어서 블로그를 적으니까 유입되는 사람의 질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글을 적고 싶어 하는지 아니까 글 적는 시간도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콕 집어서 내 글을 보고 싶은 사람을 클릭해서 오니까 설득하기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설득할 사람을 콕 집어서 글을 적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중력이 약한 사람. 저는 지루함을 오래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은 길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거 했다가 뭐 저거 했다가 책을 폈다 덮었다. 그런데 어떤 책은 읽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읽기 쉽게 글을 적어주니까 일주일 뭐 한 달 걸리던 책 읽는 시간이 하루 만에 읽히는 책도 있더라고요. 집중력이 약한 제가 읽기가 편하니까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알고 나서는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블로그에 적힌 글을 보고 오니까 그걸 보고 이미 오니까 신뢰도가 쌓여서 이미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상담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고객님이 찾아오면은 센터도 소개하고 안내하고 목적, 욕구, 금액 안내 등 이 모든 것들이 이걸 하는 모든 시간이 엄청 짧아지는 거예요. 글을 읽기 쉽게 적었을 뿐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읽기 쉽게 적는 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 5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글을 읽기 쉽게 적는 방법은 5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명확한 소제목으로 각 세션에 집중도를 올려주고 세 번째로는 적절한 공백과 단락으로 나눠 읽기 쉽게 하고 네 번째로는 시각적 강조를 활용을 해서 중요한 단어나 문장의 지선을 집중시키고 다섯 번째, 쉬운 단어와 직관적인 표현으로 비유, 예시, 비교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초등학생도 읽기 쉽게, 보기 쉽게 적으면 일반 성인은 블로그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2가지 얘기를 했어요. 블로그에 들어오게 하는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래 볼 수 있도록 글을 적는 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부분 고객들에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내 주변 경쟁업체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는 조금 애매해요. 주변 경쟁업체가 거의 없거나 많더라도 이런 걸 모르는 업체들만 있으면 위 2가지만 하셔도 충분해요. 정말로. 근데 여기서 1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그때는 진짜 다른 업체들과 달라지는 차별된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매출이 이전에 막 오르니까 재밌으니까 블로그 발행을 미친 듯이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방문하는 고객님들이 어떤 특정한 블로그 글만 보고 오는 거예요. 최근에 적은 글도 많은데 몇 달 전에 적은 특정한 글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글을 보고 오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막 적었어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저희랑 조금 떨어져 있는 한 경쟁업체가 한 1km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업체가 저희랑 똑같은 블로그 글을 하나 발행을 했는데 그 글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글인 거예요. 그 글이 얼마나 똑같았었냐면은 시작부터 중간 끝까지 특정한 단어만 다르고 그대로 보고 적었더라고요. 이 경쟁업체를 A라고 할게요. 직접적으로 수요가 맞닿아 있는 것도 아니라서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업체의 수요가 늘었다. 매출이 늘었다. 신기하더라고요. A 업체는 그냥 따라만 적었는데 매출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비슷하게 적는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A 업체만 효과를 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글과는 다른 바로 그 글만의 어떠한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글이 어떻게 시작하냐, 어떤 순서로 적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글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 신뢰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를 이때 깨달았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고 난 이후에 블로그 글을 적는 데는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이 되었어요. 글의 나열 순서, 글의 제목이 뾰족하기 때문에 우리 글을 클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적는 거예요.
우리 글을 보는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클릭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특별한지. 여러분이 만약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지역 관계없이 뭐 찾아올 테니까 지역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맞지는 않겠지만은 인플루언서가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한 지역의 수요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똑같이 나눠져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이 구조만 제대로 잡히면 지역 시장에서 나눠먹는 게 아니라 독점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매출이 조금 오르면은 센터를 팔아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그냥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300만 원 버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아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처럼 안 좋은 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단순한 것만 하려고 하다가는 불황이 지나가고 나서는 또 경기가 어려워질까 마음을 졸이게 될 거예요. 저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형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기가 힘들어도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잘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어려우면 안 되는 이유부터 하나씩 찾아서 바꿔보라고. 아, 저 가게는 저래서 안 되는구나.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아, 저기는 저런 것만 좀 바꾸면 괜찮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이유를 하나씩 찾아서 바꾸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잘 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플레이스, 블로그, 세일즈를 알기 쉽게 만들고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한테 다른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늘 이야기하듯 이번 달은 더 좋은 매출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